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지식재산전략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만기입니다. 지금부터 제8회 IP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본 포럼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공학한림원에서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특허 친화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P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IP 전략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IP 전략이라는 대주제 하에 4번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패권 경쟁을 하던 시대에는 미국은 가트 체제, 소련은 코메콘 체제로 해서 별도의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생태계를 각각 구성을 해서 경쟁을 했습니다만 미중 밀월 시대를 지나면서 미국과 중국은 WTO 체제라고 하는 단일 체제 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공유하고 각각의 생태계를 갖지 않고 생태계 자체를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미중 패권 경쟁 시대가 되면서 현재 공유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분리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IP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IP 전략과 방향이라는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 지식재산 경제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진행이 되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 질문 및 코멘트를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자,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안현실 한경 AI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용래 스태피 전략기획실 미래전략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성률 카이스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정혁 애트리 지식재산 경영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진수 휴롬 지식재산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장재수 고려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허영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안현실 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백만기 위원장님께서 포럼에 대한 배경 그리고 취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미중 충돌이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100년 갈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외적 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전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선언문을 보시면 미국은 한국, 일본 다 끌어들인 미국 중심의 기술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과 소재, 부품, 장비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블록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들어가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일본과의 소부장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 일본의 수출 규제, 이 가운데서 한국의 IP 전략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용래 서태피 미래전략팀장님 그리고 최성률 카이스트 교수님 두 분 연사를 모시고 발제를 듣고요. 그리고 네 분의 전문가 패널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래 팀장님께서 미중 충돌 기술 안보 시대의 IP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전략팀장 조용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일단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학한림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미중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IP 전략이란 주제로 지금 저는 미중 충돌 기술 안보 시대 IP 전략이라는 발제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국제 정세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줄여서 발제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내용이 좀 방대한 편이어서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퀘스천을 3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일단 왜 이런 현상이 촉발됐는가? 두 번째,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대비 대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why question, what question, how question 이 3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현상이 촉발되었는가? 사실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중국이 기술 팽창을 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위기감 고조가 되고 견제 심리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작은 사실 브로드컴이 퀄컴을 2018년에 이제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막아버립니다. 사실 기업 간의 어떤 자유로운 거래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직접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이걸 막는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이때 안보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호탄이었고요. 중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 제조 2025 추진을 하면서 계속 이제 팽창을 좀 해왔죠. 그런 와중에서 또 중국은 또 1대1로 전략까지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민금 융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14.5 규획, 그러니까 13.5 규획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런도로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갔고요. 중장기 발전 계획도 되게 장기적으로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되게 지금 인사이트풀한 게 아래에 있는 부분이 휴머니티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 에너지라든지 다른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2013년부터 해서 중국이 미국을 다 추격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IP5에 있어서도 중국이 일본을 양적으로 미국을 양적으로 이제 추월한 지 오래가 됐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IP나 특허 쪽에서 굉장히 선두로 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도 굉장히 심해서 거의 반 47.1% 정도가 총 무역 적자 중에서 중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제 자기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5대5 주변에 있는 러스트벨트였기 때문에 러스트벨트가 이렇게 된 것은 중국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보았고 견제 기조를 계속 강화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비드-19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음모론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폼페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닉슨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중국의 인게이지먼트를 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계속 키워줬거든요. 그 키워주고 포용 정책을 했는데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했던 것은 중국 내부의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고 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그런 기조를 더 심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닉슨이 얘기했던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을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회고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 편승을 해서 자유무의적인 자본주의적인 경제적인 이득은 다 취하면서 국가주의에 의해서 계속 팽창을 해놓은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용력은 실패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분쟁의 양상을 제가 한번 자료들을 가지고 지난 3년 동안의 내용들을 한번 일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IP가 그 미중 분쟁의 원인이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9년도 12월 13일에 이제 1차 무역 협의가 타결이 됐죠. 이때 썼던 그 몇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요. 무역통상법 301조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일반 301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개편을 1988년도에 하면서 종합무역법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두 세트가 바로 각각 무역통상법 310조에 슈퍼 301조, 그 다음에 182조에 해당되는 슈퍼 301조 이렇게 해서 스페셜 301조 해서 이 스페셜 301조가 IP에 관련된 미국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안보 쪽 관련해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 확장법이 있었고요. 미중 1단계 무역 협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월 15일에 서명을 하였고요. 2월 14일에 발효가 되었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중국의 그 IP 집행 조치가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중국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역 합의의 핵심으로서 저는 이제 IP 관점에서 이거 봤을 때 굉장히 IP가 오늘 발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는 중국이 IP 소비국이 아니라 IP 이제 생산국이라고 이제 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장을 봤을 때도 그 무역 합의문의 1장이 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도 IP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은 무역 협의에 대해서 이행 의지를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미국의 그런 그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해서 2차 무역 협의는 유언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특허법도 이에 맞춰서 좀 개정을 했습니다. 중국 특허법은 198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단일법제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재법이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작권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방식이라기보다 단일법제 체제 하나 가지고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규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3차까지 개정을 했고요. 무역협의 쪽을 맞춰서 4차 개정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특허를 이제 전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리에 관련된 디자인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동향을 이제 보시면요. 미국은 작년에 뭐 그 306인 선거인단을 확보를 하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는데 이때 이 특허에 관련해서 바이든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트럼프 때처럼 친특허주의 정책을 펼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법, 반스파이법을 만들었던 카멜라 해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기조를 유지하지 싶고 제가 지금 봤을 때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트럼프 때 스트래티지 컴피티션이었어요. 기조가요. 그렇다가 최근에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저는 컴피티션과 코어퍼레이션을 합친 코피티션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커트 캠벨이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되면서 이 사람 자체도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밑에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 때 스트래티지 컴피티션이었다가 혹시 코피티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코비드-19 그 기원 우한 연구소에 대해서 바이든도 CIA 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반중국 조류가 지금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커트 캠벨의 그 피벗이란 책에서 봤듯이 컴피티션 as 도미넌트 패러다임으로 아예 그냥 잡고 있지 않을까. 더 오히려 강경 기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패권을 미국에서 이제 기술 패권을 위한 확보 노력은 역시 이제 최근에 발의가 돼서 통과된 혁신경쟁법 세트 법안들입니다. 반도체 생산 촉진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들리스 프론티어 액트 끝없는 프론티어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경쟁법 이것도 중국에 대한 그 견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초당적인 법안인데요. 그 민주당 의원과 지금 공화당 의원이 함께 발의를 해서 같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중국 도전 대응법, 아예 대놓고 중국 도전 대응법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여러 가지 뭐 아더 매터스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트 법안을 가지고 혁신경쟁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G7 그 정상회의를 보시면은요, 결국 결론은 기승전 중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 경제 행위, 그다음에 코비드-19 책임론을 둘러싸고 중국 규탄 대회가 있었다. 저는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라든지 불공정 무역, 1대1로 코비드-19 기원, 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캠벨의 기조도 볼 수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데모크러시의 D를 따서 D10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은요, 다 쿼드라든지 파이브 아이스라든지 이런 데 지금 다 그 G7이라든지 이런 게 동맹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모든 동맹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G7에 세 국가가 포함되는데 그 세 국가 중에 두 국가는 그 쿼드 동맹에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서 체에서 걸러져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략적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거를 국가 방향성의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잡아봤는데요. 일단 제가 요즘에 잡는 키워드는 경제는 곧 안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은 곧 안보다. 이제 이런 기조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정책위원회에서는 한 2개의 이제 1년의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하나는 그 코비드-19 관련된 생명안보 관점, 또 하나는 산업기술 안보 관점. 그래서 이제는 그 기술이라는 게 내셔널 서바이벌, 국가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 주권,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이때 아예 딱 대놓고 테크놀로지 서버런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국가 생존의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안미경중이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가를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딜루저널한 환상주의적인 접근이 과연 이제 가능하겠냐? 이건 이상주의적 혹시 접근은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국가 생존이 목전에 있는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2019년에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중국발 코비드-19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안보, 하나는 산업기술 안보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국가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GVC,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가운데 점선 박스를 보시다시피 그 빨간 박스에서 핵심 기술 경쟁력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최근 100일 동안 그 공급망 그 현황을 검토하는 것을 지시를 했었거든요. 이 4대 품목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 생존과 안보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쪽에서 썼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전략 목적 기술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 단어를 이제 해외 학회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작년에 이제 스테피 인사이트라는 저희 이슈 리포트를 내면서 Core Strategic Purpose Technology, 곧 CPT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선 3가지 요건과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가치; 두 번째, 기술적 난이도. 근데 이건 많이들 쓰는 것이고요. 제가 보는 것은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대체 불가능성. 이건 non-replayability인데, 이 기술이 있지 않으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급소기술입니다. 급소기술. 이 급소기술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에 발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일본에서 2020년에 이 전략적 불가결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민당에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당에서만 만든 리포트인 줄 알았더니 이 리포트에 나왔던 터미널로지가 나중에는 2021년도에 경제산업성의 문건에서 발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략적 불가능성이 뭔지를 보니까 일본이 아니면 안 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그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 불가능성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를 정책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국가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입을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에 산업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소부장법도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전략 문건에서도 이런 개념을 지금 넣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프라운호퍼 보고서에서 보셨던 기술 주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어떤 개념을 직접 생각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계속 안보의 개념으로 기술과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는 이런 관점은 굉장히 우리도 벤치마킹에서 결국은 벤치메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정보 분석 체계가 굉장히 무서운 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선으로 보이시다시피 모든 영역에 대해서 촘촘하게 그 기술 레벨별로 하이러키별로 아키텍처 레벨별로 다 기술의 중요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밸류 체인 상에서 완제품부터 소재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원재료에 이르기까지 레이어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레이어에 관련된 기술들을 버드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을 아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 원을 보시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텅텅 비어 있는 영역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 완제품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원재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019년에 이런 정보 분석 체계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가별로 계속 이걸 모니터링하는 종합 정보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급소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 촉 포인트를 갖고 있는 역량 파악의 핵심에 있어서 IP뿐만이 아니라 IP를 포함하는 종합 정보 분석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제안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런 그 CPT 급소 기술이 무엇인가를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비 부분을 한번 파헤쳐서 테크 추리를 만든 다음에 그 테크 추리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 경제적 중요도, 그다음에 대체 불가능성 이 세 가지를 현장을 통해서 엠피리컬하게 매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매트릭스를 그리고요. 여기서 전략적인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입이나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국제적인 외교상의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떡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싸우다가는 기술 동맹에서도 탈락할 수가 있고 협력 체계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량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술 자립을 위한 영역으로 알 수 있고요. 대체가 가능한데 우리가 기술적 수준이 높다, 이럴 때는 기술 자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체가 당장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외교적으로 뭐 마찰을 막 너무 심하게 일으키는 게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해외망에 그 싼 인건비로 해서 부품을 주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국제분업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망에 있어서요. 그래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의해서 분업 체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IP 분석에 대한 게 있었는데요. IP 분석 외에 다른 정보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 와서 매저를 해서 어느 나라와 협력을 해야 되고 어느 나라를 주의해야 되는지, 이때는 이제 기업 관점에서 봤죠. 그래서 어느 기업과 어느 기업이 협력을 할 수 있고 어느 기업과 어느 기업이 협력이 불가능하냐, 이 논의를 할 때도 사실은 결국 테크놀로지 컴플리멘터리티, 대체 불가능성에 해당되는 반대 개념, 보완성 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보완성이 강할수록 서로 협력할 수 있지만 보완성이 낮게 되면 서로 경쟁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 체인징 R&D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백신 개발이 8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때, 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데 8개월 만에
mRNA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인류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걸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무슨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R&D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느냐 이걸 제가 봤는데요. 이게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하는 작전인데 이 작전을 통해서 그 군수 사령관이 이 R&D 프로세스의 수장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R&D를 하고 나서 그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하는 전통적인 리니어 프로세스를 쓰질 않는 겁니다. 작전이기 때문에 R&D를 하는 도중에 임상을 하고 있고요. 임상을 하는 도중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R&D, 임상, 제조, 양산의 동시 병행 방식의 R&D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R&D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구는 기초연구대로 해야 되고요. 기존의 국가 R&D는 R&D대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 R&D 중에서 이 부분은 급소기술이야. 이 부분은 언제 누가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생존의 위협을 느껴. 이런 기술은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백신 개발이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셔널 플래닝이 지금 그 3차 기본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3차 기본 계획의 이제 첫 번째 전략도 기술 패권 시대라는 그 모토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도 이런 경쟁 그 패권 경쟁에서의 IP 전략 그 추진 내용이 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별로 관련된 과제들을 잡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 실천 과제들이 이제 확정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나중에 이 작업들이 이제 그 기술 패권의 그 어떤 그런 환경 이슈들을 좀 잘 반영해서 그 기본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조영래 박사님 스태피의 보직이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중 충돌 기술 안보 시대 어떤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가진 그런 미래에 있어 가지고 한국의 IP 전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발제를 듣다 보니까 언뜻 이렇게 머리에 떠오른 것이 일본의 그 싱크탱크 PHP라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Peace and Happiness through Prosperity. 그러니까 번영을 통해서 평화와 행복을 구현한다. 뭐 이런 의미를 띤 그런 연구소인데요. 그 연구소 리포트에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 조 팀장님 말씀하신 일본만이 가진 기술, 일본이 아니면 안 되는 기술. 아까 전략적 불가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략적 불가결성에 해당되는 기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전략적 불가결성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미일 동맹을 미일 기술 동맹으로 바꾼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 듣겠습니다. 우리 최성률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으로 범위를 좁혀서 IP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업부에 있는 최성률이고요. 현재 기술가 창출원이라고 산학협력단과 유사한 조직인데요. 거기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부터 카이스트 소재부품 장비 기술 자문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어떤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조영래 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미중 패권이라든지 이런 정치 경제적인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소부적이라는 주제를 두고 거기에서 현재 국가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IP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어 왔죠. 이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고 미중 분쟁이 이제 굉장히 가시화되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IP 관점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 또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공급망이 굉장히 크게 교란되고 실제로 교란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 제한과 또 글로벌 전체의 어떤 불안정성이 이제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큰 기업의 어떤 이슈가 불확실성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안 그래도 시장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기존에 탄탄하다고 막이졌던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것 자체가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분야가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이 기본에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그 전방 산업이 있거든요. 그 전방 산업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기술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근데 이제 소부장 우리 산업의 현황을 보면 제조업 대비 비중으로 보면 52%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소재 부품 장비의 어떤 수출 규모 자체는 글로벌 수출에서는 한 5위 정도 되고요. 3,400억 불 정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어떤 부품 산업, 엔드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수출 비중이 크고요. 실제로 소재라든지 장비에 대한 그런 기술 경쟁력이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하는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자체는 한 70%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IT 등 이런 산업에서는 한 50% 미만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전략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아킬레스건을 이제 건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분야를 잠깐 좀 더 이제 좁혀서 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업들이 우수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소재나 장비 자체를 소비하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였고 장비 시장으로는 첫 번째인데 올해는 역전이 돼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반도체 장비 소비 시장, 소재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그런 거죠. 옆에 보시는 저런 반도체 장비 순위와 시장 수위를 보면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또 일본 이런 회사들이 거의 다 이제 상위 기업이고 우리나라 회사들 굉장히 큰 SMS라든지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보면 장비 업체에서는 20위 근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규모의 경제나 어떤 기술 경쟁력 그리고 밸류 체인 속에서 포지셔닝 측면에서 이런 소재나 장비 이런 분야에 굉장히 열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부장 어떤 사태라든지 공급망 재편 이런 데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소재 기술, 장비, 부품 기술, 장비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육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망 충격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제 2019년 7월 4일이 됐고 화이트리스트 8월 2일에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례 없이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정부, 산, 학, 민관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라는 정부 위원회가 생겨서 그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급하게 필요한 어떤 공급망 회복 또 다변화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학계에서도 카이스트가 이제 8월 5일에 소재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발족해서 하고 있지만 카이스트를 필두로 해서 많은 대학들과 공공기관들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부장 이렇게 보면 2019년 9월에 좀 더 구체화됐고 그러니까 작년에 소부장 2.0이라 그래가지고 첫해 2019년에는 지금 공급망이 교란된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공급망 교란이 일본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세적인 어떤 그런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확장으로 이어가자. 이게 이제 소부장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부장 글로벌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품목 자체도 338개 플러스 알파 여기에는 미래 기술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체 불가능한 품목들, CPT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핵심 기술,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전망을 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기술이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핀포인트 못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이 발표됐고 비전을 이렇게 정부가 설정했어요. 첨단 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를 통한 소부장 강국 도약, 이렇게 소부장 2.0이라는 비전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 소부장 분야 또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분야의 비전은 이렇게 되는 것은 첨단 혁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국가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세대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뭐 그냥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가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그 밸류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진짜 상생 협력을 하는 그 문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 협의회, 그 중기부에 지원하는 이런 협의회가 있는데, 이 상생 모델이라는 걸 발굴합니다. 이 상생 모델은 대기업에서 수요기업에서 이거 어떤 품목을 쓰겠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확약하에 매칭을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그런 품목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소중견기업이 모든 것을 다 개발하고 나서 납품하겠다 이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이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기술 개발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는 그런 상생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중소기업이 IP를 강한 IP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뒤에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 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제 민간 군 산학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IP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현재 여전히 이제 소부장 분야의 대일 의존도 높아요. 아직도 2020년 기준에 보면 뭐 70%에서 90%까지 높은, 굉장히 기초 소재부터 해서 중간에 장비까지 보면 굉장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또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의 어떤 기업들의 특허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을, 지금 뭐 대표적인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IP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의 70% 이상이 지식자산 분쟁 경험이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통해서 58% 이상이 굉장히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게 된다. 기업 전략을 수정한다든지 뭐 자원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있죠.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이 발전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IP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 그 기업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아주 이제 공세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실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 같은 경우에 IP 창출과 육성 단계, IP 금융 지원, 보호 등 이런 다양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소중견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사실은 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드니까 거기에 맞게 와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오,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꽤 있다. 결국은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맞춤형 그런 수요를 발굴하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어떤 틀을 만들어낼지는 알고 그 틀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메뉴판식 또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 외에도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 각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런 IP 지원 사업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보니까 특허청에서 IP R&D 사업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소부장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마침 이제 지난주였죠. 이번 주였나요? 이번 주에 보도가 됐는데요.
IP R&D라는 것은 결국은 R&D를 수행하는 전후에 또는 중간 중에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전 세계 특허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 방향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의 어떤 특허를 무효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공백 영역에 대한 유망 특허 선점을 지원하는 이런 그 전체적으로 이제 IP R&D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특허청에서 관심 있게 소부장 분야에서는 핵심 품목 R&D 과제에 대해서 IP R&D를 거의 적극적으로 굉장히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1년 정도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약 500개 정도의 어떤 핵심 특허가 산출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예시가 이제 반도체 장비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런 보도를 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IP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IP 금융이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약 2조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2019년 대비해서 거의 뭐 50% 이상 증가한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IP가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IP 금융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유망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기업이 IP에 대한 그 어떤 전략을 발전할수록 어떤 이 IP들을 무효화하거나 아니면 침해 소송을 통해서 무력화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작년에 이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분쟁 대응센터하고 이제 카이스트 기술자문단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실제로 이제 소송을 당한 기업들을 어떤 파악을 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의 신청 자체는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 않지만 무효 심판이라든지 침해 소송은 2019년, 20년을 거치면서 개수 자체는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침해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일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좀 공세적으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IP 전략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잘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 이것은 기업에만 맡겨둘 중소기업, 중기업에 맡겨둘 게 아니라 실제로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마침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스태피에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가 발간됐더라고요 최근에. 그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하는 방안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컨셉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 연결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런 플랫폼은 사실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IP라는 지식 생태계, 실제로 사업이 일어나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과 거기에 이제 같이 밸류 체인이 말하는 거죠. 그 밸류 체인과 그런 그 밸류 체인 자체의 플랫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강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 등을 통해서 사실은 뭐 이게 소제품 장비부터 해서 실제 엔드 프로덕트 업체까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양한 어떤 주력 산업군 그리고 미래 산업군에서도 미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조현희 팀장이 말씀하신 어떤 CPT 진짜 그 핵심 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R&D 전략 체계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뭐 소부장 사태가 2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뭐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조장비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뭐 3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도 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비전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굉장히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치밀한 전략 수립,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원천 기술과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산학 민관의 꾸준한 노력과 상생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다음은 IP 침해 소송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IP 침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분의 전문가 패널 분들의 토론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첫 패널로 신정혁 애트리 지식재산경영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에서 지식재산경영부를 맡고 있는 신정혁입니다. 우선 오늘 그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주최하는 IP 전략 포럼에 그 토론자로 초대돼서 이렇게 두 분 연사님의 수준 높은 발표도 접하고 또 전문가분들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그 우리의 IP 전략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면 요즘 우리는 그 이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으면서 기술 또는 기술 혁신이 우리의 그 사회 또 산업 전반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어쩌면 만년 1등이었던 미국이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견제하고 마찬가지로 아시아 1등 국가였던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이러한 현상의 본질은 결국 미래 사회의 주도권을 누가 어떻게 잡고 가느냐 하는 국가 간 그 헤게모니 경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또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바라보는 최근의 평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오히려 일본이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런 평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서 오히려 취약했던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었던 건 결국 이 위기 상황이면 항상 그 민관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의 그 저력 때문이 아닌가 싶고 이런 저력이 바로 앞으로도 또 닥칠 수 있는 그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지를 택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 결국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을 대하는 미국, 중국의 양국 태도에서처럼 결국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미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국익을 도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재권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그 지재권은 통상 그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자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기술과 지재권은 사실상 동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미국의 입장을 다져간 통상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다른 국가로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역시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그 어떤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선 자국의 어떤 기술 또는 산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이참에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그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IP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IP 창출, 보호, 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이제 제가 균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지금까지 창출 외에 보호나 활용 정책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주로 창출 쪽에 창출을 중심으로 성과가 많이 나온 반면에 보호와 활용은 아직은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그런 의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사실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굳이 한 가지씩, 대표적인 한 가지씩만 좀 들어보자면 창출 분야에서는 핵심 원천 표준 기술 중심의 고품질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고만고만한 특허 수백 건보다 진짜 중요한 핵심 원천 특허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또 이러한 핵심 원천 특허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체들이 제대로 된 질적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앞에서 이제 설명이 잠깐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최선의 IP 전략으로 R&D 전주기 R&D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좀 보면은 아직까지는 정부의 지원 사업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아직 기관 또는 개인 연구자 개인 내부까지 내재화가 이루어진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이 먼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측면에서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재권 보호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치약 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강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중에서 많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기술 혁신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지재권 보호 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분야에서 제일 큰 숙제는 역시 제가 몸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가 민간으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내 기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글로벌 IP 보호 기조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미국 외에 중국이나 그 기타 여러 나라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또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글로벌 특허 분쟁 영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부 정책이 좀 더 긴 난목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일단 만들어진 정책인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정부의 기본 계획이 3 내지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질 때 보면은 기존의 정책이 잘된 부분을 이어가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새로운
항상 새로운 거를 찾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공공연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대학 공공연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R&D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공공연에 이전되는 기술의 90%는 중소기업으로 가는 아주 대표적인 연구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공공연, 공공연구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기술 이전이나 창업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R&D 규모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특히 성과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몇 가지 과제와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로는 이 대학 공공연 쪽에 전담 조직을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이러한 대학 공공연이 외부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인력이나 연구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전담 조직 TLO라고 얘기하죠. TLO의 인력이나 예산은 오히려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지식재산 관리나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또 그로 인해서 저비용, 저품질 구조가 고쳐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 사업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실증화, 그 실증 연구라고 하는데, 연구 이후에 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이 검증되는 그런 실증 연구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증 연구를 통해서 기술의 공공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높여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물론 또 이 실증 연구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런 실증 연구에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실증 연구라는 것이 손은 많이 가는데 연구자들의 경력에 도움되는 특허나 논문거리가 잘 안 나오는 소위 이제 비선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현실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이진수 휴롬 지식재산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수입니다. 먼저 조영래 팀장님의 깊은 통찰력과 예지가 담긴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이슈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한 시간이 너무 짧으신 것 같아서 좀 다루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을 좀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제 최성윤 교수님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지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저도 내용을 보니까 정말 2018년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뭐 수출 통제 개혁법, 뭐 ECRA라든지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 뭐 FIRRMA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고, 또 그때 맞춰서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보 관련 주요 핵심 기술 등에 대한, 또 민간 기술까지도 굉장히 그 거래, 그러니까 기술을 수출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을 투자해서 M&A 하는 것까지도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통제하게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이제 2018년도에 실제로 한 22건의 M&A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제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 통제 움직임이 물론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 해외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급소 기술이나 특허를 확보하는
그런 방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자체 개발, 자체 공급만 확보, 국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는 딱 맞는 적시에 또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의 공급망, 우리의 전방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핵심 특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주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이나 시장 경제나 글로벌 가치 사슬의 위치에서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의 그 영향권에 좀 강하게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영향권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해외 투자를 통한 어떤 전략적 접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제재나 이런 게 통제가 없이 조금 유연하기는 합니다. 느슨한 국가도 있지만 먼저 수비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급소 기술, 우리나라의 공급망의 취약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를 넘어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경쟁 기업이나 경쟁 국가의 급소 기술 또는 취약한 공급망에 관련된 기술이나 공급망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거머쥐기 위해서는 그 기술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수비적인 위치를 넘어서 공격적인 위치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이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침 팀장님도 아마 이런 부분에 발표는 하시지 못했지만 고민과 아마 그런 것들이 연구가 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처한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시행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거래나 투자 제한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회를 잡고 또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료가 2016년 자료이긴 한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런 일본에서 만든 자료이긴 한데 보니까 일본은 전 분야에서 마치 은하수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쫙 보면 은하수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고 전방 산업에 은하수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산업을 딱 보면 특정 분야에 우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LED든지 D램이라든지 굉장히 한정돼 있고요. 일본은 뭐 완제품 쪽은 자동차, 그리고 소재 부품 쪽으로 내려가면 시장률 높은 데가 굉장히 다양한 그 기술과 공급 사슬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물론 그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무역액으로 6위를 차지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부품의 그 가치 사슬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유사 규모의 다른 국가랑 비교했을 때 조금 그런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물론 수출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두 국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독일인데요. 네덜란드는 근데 중개무역 국가이고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완제품과 소재 부품이 왕성하게 거래되는 국가라서 우리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특정 중간재적 성격의 특정 부품에 한정돼서 산업이 편중돼 있고 수입액과 수출이 굉장히 편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대 국가가 마음을 먹고 그 특정 부위만 공격하면 국가 경제 자체가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은하수처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빨리 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해외를 통해서
해외나 해외 투자나 해외의 뭐 연구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미래 아주 급소 기술, 상대편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편준 현상과 또 그걸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국가에서 경쟁하는 기업에서 우리의 급소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산업 분야나 기술 분야는 없는지, 우리가 마치 블루오션처럼 그렇게 한번 시장에서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그런 것에 있다면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률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나라 소부자 산업의 진단에 따른 전후방 산업의 상생 협력 고도화, 또 건강한 생태계 회복에 따른 방향 지시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가의 주력 산업이죠. 소부장 산업이 이에서 취약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듭니다. 마찬가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실제로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을 보면은 그 이의신청 취소이고, 그리고 분쟁이 늘어나는 것도 뭐 침해소송보다는 무효소송에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일본의 그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분쟁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거지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새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의 특허들이 무서워졌다는 얘기를 예, 반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성을 축성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전략은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에 핵무기가 있다 그러면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허 전쟁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특허 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실제 쉽사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실제 저도 기업체에서 상대편의 특허가 약하다는 생각하다 그냥 공격을 했다가 그 회사가 특허를 매입해서 카운터 치는 바람에 바로 세트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카운터 쳐서 맞기만 한다면 후발주자한테는 굉장히 그 강한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독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분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급소 기술, 이미 아까 말씀했던 급소 기술이나 그 급소 공급망과 관련된 그런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그 공급망을 거머쥘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은 특허 경영진로서는 경쟁사를 공격할 특허 무기 확보일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걸 언제까지나 우리가 자체 개발한다, 우리가 계속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소부장 쪽에서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소부장 특히 반도체 쪽의 미래 기술은 일본 자체에서 소싱이 나온 게 아니고, 그 특허 조사를 좀 해보면 유럽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네덜란드나 벨지움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또는 거기에 조인트 벤처를 세우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소부장 관련된 것에서 또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했던 기술들을 보면 IBM하고 공동 개발해서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특허 정보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갈 수 있는 길들은 손쉽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해외 투자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외 투자에, 그러니까
해외 투자 유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들은 좀 있지만 우리가 거꾸로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금전적 지원 정책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 투자나 글로벌 그런 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들이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단지 소부장 산업의 그런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는 로열티 무역 수지, 그러니까 그 로열티 수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됩니다. 일본을 보면 1995년이었는가요? 5년도에서 96년도에 95년도까지는 로열티 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한 5, 6인가 올라 있다가 갑자기 90년도에 2위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아무리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그렇게 갑자기 로열티 수지가 올라간다? 그것은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경우도 그렇고 미래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때도 해외 투자를 해서 갖고 온 것도 그렇고 최근에 코비드 19의 그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상품을 팔아서 한 무역 흑자는 한 300억 불 정도였는데 그 소득 수지라고 하죠. 투자를 해서 회수한 돈이 한 2천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봐도 우리가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이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투자를 해서 그 공급 사슬을 확보하고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미 굉장히 입증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해외 투자를 하고 어떻게 또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 관련된 어떤 교수님의 의견이 있으시거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발제자 두 분 아마 답을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단단히 좀 준비하시고요. 여러 가지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색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해석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듣다가 전방산업, 후방산업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좀 헷갈려서 뭐 흔히 왜 우리가 뭐 한국은 후방산업이 약하다고 그러고 일본은 전방산업이 뭐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마 잘 알아서 이렇게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토론자분은 우리 장재수 대표이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 기술지주 대표 장재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요제는 제가 IP 전문가는 아니고 오랫동안 기업에서 IP의 실수요자로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사업화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술 패권 시대의 국내 기업들에게 어떠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선도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통상 기업들은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 내부적으로 상대 특허 침해 여부를 보고 무효화 방안, 회피 설계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차원의 규제가 더해져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질 소지가 큽니다. 그나마 상대방이 정말로 아쉬워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는 결국 기술 경영과 특허 리스크 관리가 많은 기업에서 이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국내 기업 간의 배터리 관련 특허 분쟁 사례를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클레임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사업 규모를 확대한 이후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무 일이 없다고 방심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2009년부터 4년 동안 미국에서 근무할 때에 회사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매우 큰 특허 분쟁과 소송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양사가 침해를 주장했던 특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효력을 잃었고 분쟁이 마무리된 후에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은 특허는 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특허는 단순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 상품 개발과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즉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권리 범위를 넓히고 상대방이 회피를 못하도록 철저히 시뮬레이션하고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사업을 할 국가에 출원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위해서 건당 약 1억 원의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현실로 볼 때 이 정도의 투자를 감당할 기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 많은 특허가 국내에만 출원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 관점에서는 이게 기술 보호가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내 기술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기술 유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좀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삼성이 2013년부터 10년간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국내 기초과학, 소재 ICT 분야에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제가 2016년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연구 결과의 사업화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과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소속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업화의 출발점인 이 특허 출원을 위한 제반 여건이 기업의 눈높이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지만 희망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대기업의 특허 개발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하여 지원을 해드렸더니 반응도 좋았고 지금도 매우 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과 함께 일해온 전문 변리사와 사전에 특허 조사를 하고 특허 맵을 작성해서 연구 착수 이전에 IP 전략을 수립하고 희망할 경우에는 연구진에 대한 특허 교육도 실시해서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 논문뿐 아니라 양질의 특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였고 비용도 간접비와 별도로 과제 직접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 미래기술육성 사업을 사례를 통한 또 한 가지 교훈은 특허 출원 과정의 지원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연구 테마의 혁신성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치 있는 특허를 창출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고려대 기술지주는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분들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현재 전국에 약 75개 대학 기술지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기술지주는 타 대학과 조금 다르게 글로벌 사업을 지향하는 딥테크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경쟁세답이 차별화가 무엇이고 차별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 보유 IP가 기업 가치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기술 창업 모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우리 대학이 가진 역량을 감안할 때에 신사업 창출은 상당 부분 대학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양적인 측면에서 기술 선도 국가와 전면적인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국가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전략 특허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산, 학, 연, 관의 협력을 통한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국내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눈높이로 볼 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고 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허영진 대한변리사의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의 허영진 부회장입니다. 예.
좋은 연사님들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드리겠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IP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중 기술 패권 시대가 오기 전에도 한국의 IP 전략이 있었고 다 IP 전략이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기본 전략은 어땠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상황에 따른 추가 전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눠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목표는 이제 저희가 제일 밑에 왼쪽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것이 이제 과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운영했었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아무래도 그런 해가 지지 않는 글로벌 IP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기업들의 IP 영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그다음에 우리의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고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기본 전략이었고 뭐 앞으로도 이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중 분쟁에 따른 추가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면요. 전략을 이제 넷으로 나눴는데 앞에 두 개 같은 것은 이제 일종의 조금 속칭 그 생계형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밑에 두 개는 이제 부귀영화형 전략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의 재편에 따라서 중국 대신에 이제 인접하는 인도 및 베트남의 생산 기지가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거기에 맞추는 IP 전략. 지금까지 저희가 중국에는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했지만은 인도 및 베트남 쪽에는 특허 출원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상황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의 공급망을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국 내에서 또는 그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디마크로스텐 D10 동맹국 내에서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아까 많이 CPT 기술 말씀하시고 초크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급소 기술의 확인 및 그에 기반한 R&D 자금 배분 등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아까 조은혜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저희가 D10에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처럼 파이브 아이즈 또는 뭐 쿼드 이런 쪽에는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같은 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서클을 또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그런 쪽의 친밀도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같이 서클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많은 힘든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전략을 위해서 아까 그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IP R&D를 넘어서 IP 빅데이터에 근거한 기반한 중요 기술의 아웃소싱, M&A 타겟 선정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버드뷰라고 하셨죠. 조감도를 갖추고 전략 지도를 완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강론으로 조금 들어가면요. 그 작년 1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요. 미중 무역 합의가 있어서 이제 IP 보호 체계를 상당히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직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것들이 조금 약간 유야무야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요 미중 패권 경쟁 관련해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전략적 경쟁 법안. 아까 그 조은혜 팀장님도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요. 바쁘셔가지고 다 자세히 언급은 못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법률을 보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통과는 안 됐는데 그 법률의 취지는 이제 중국을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고 아직 법률은 통과되지 않았지만은 정책으로 차근차근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5개의 조문만 봤는데요. 209조 그 테크놀로지 파트너십 오피스 at the Department of State 여기 미 국무부의 테크놀로지 파트너십 오피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 수출 통제,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안정화,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그 이머징의 펀더멘탈 테크놀로지가 적절한 그 제한을 둬야 된다. 그 동맹국 바깥으로 나갈 때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행 상황은 각국의 D10 각국의 그런 중요 그 정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213조인데요. 그 대만과의 그 관계를 증진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보면은 이제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하고) FTA까지 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단지 말로만 돼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그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전날에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동맹을 더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아까 법률에서 나왔던 법률 안에서 나왔던 티파 협상을 재개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19조인데 그 가상 시나리오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을 이제 상정하고 이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동맹국과 함께 대만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뭐 그 또 7월 초에 보면은 미일이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쪽이죠. 거기서 이제 워게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IP 쪽에서 중요하게 보는 측면은 이제 402조인데요. 402조, 403조. 중국 국영 기업으로서 이제 지재권 침해자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뭐 발표해서 뭐 그냥 발표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겠죠.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뭐 언론 보도에서는 감지된 건 없고요. 403조는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 리스트도 공개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라든지 또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경쟁사와 그 경쟁하면 힘든 것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뭐 30~40%씩 받는 그런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은 미국의 이제 종합 대책. 아까 이 부분도 이제 조 팀장님 말씀하셨었는데요. 2월 14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명령한 게 이제 이규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100일 내에 이거 4대 핵심 기술 분야 반도체, 배터리, 필수 광물, 의약품 쪽에 공급망 취약성을 검토해라라고 해서 4개 부처에 이제 지시를 했는데 정확히 아마 100일이면은 6월 4일일 텐데 이제 대통령 명령을 어기고 6월 8일 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고서를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반도체 배터리 분야 공급망 취약성을 검토하는 보고서가 한 250페이지에 나왔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또 뭐 그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안유아 교수님이 칼럼도 상반되는 칼럼인데요. 이 부분 보면 이제 좀 미국 쪽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저희가 중국 쪽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부분을 또 이제 그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뭐 내용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랑은 바로 옆에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인 줄 아냐 뭐 이런 약간 과도하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미국과 중국이 이 전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전면전만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최근에 이번 주 초에 그 K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중국의 그 고위층과 미국의 월가하고는 30년, 40년 동안 끈끈한 관계인데 그렇게 싸우기만 하겠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거에 그 중국 뭐 프랑켄슈타인을 키운 게 아니라 이런 아까 설명도 있으셨는데 그 부분 보면은 닉슨과 키신저가 중국의 대탕트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제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이 굉장히 불안하면서 그 미중 수교보다 일중 수교를 먼저 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의 그런 시각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단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미공동성명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한국의 IP 전략은 한미공동성명이 이제 어느 정도 하위 구조니까 한미공동성명은 이제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IP 전략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략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4가지인데요. 그 출원국가 다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인도, 베트남 전략이 좀 지금 부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IP 투자는 뭐 어떻게 되냐? 그건 당연히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5년 뒤, 10년 뒤에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공급망의 중국 의존성 완화인데요. 그 중국 원재료 이런 쪽에 이제 제재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그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미국 고위 관리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 당신네 부품 중에 중국산이 얼마냐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반대로 그 원재료 부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유리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 국내화, 내재화 이런 측면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 일본과의 분쟁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동맹과의 관계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동맹 내에서도 저희가 체급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식량 안보와 마찬가지로 기술 안보, 기술 주권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2019년 일본의 수입 구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런 평가는 이제 상대방이나 그 제3자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스스로 칭찬하고 적은 욕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저희가 교훈이 없다, 교훈을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구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정말 그 국가대표전을 했는데 1군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인지, 또는 2군 상대로 어렵게 승리한 것인지, 또는 뭐 제일 나쁜 거는 2군 상대로 압도적 패배인데요. 압도적 패배는 당연히 아니지만 한번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조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그런 국가적인 DB를 잘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저희가 과연 그 베스트 11이랑 한 것인지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IP 빅데이터에 기초한 저평가 우량주 선점, 이런 것이 공급망 확보해서 그 기존 같으면은 좀 인맥이라든지 파이낸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조금 그 약간 맹목적으로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빅데이터에 기초한 그런 그 조감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 우리 패널께서 멘트하신 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네요. 엊그제 이제 대통령도 참석하신 가운데 정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 2년 소부장 성과 대회를 했죠. 상당히 많은 통계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통계들이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요인도 통제를 해야 되고,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착각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과 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나온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제가 일본 방송을 가끔 봅니다. 한국 정부가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것 같고, 일본 정부는 일본이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론이 다른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포럼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첫 번째, 최선의 특허 보호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사실 이진수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이미 앞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선발 기업의 특허 확보 전략하고 후발 기업의 특허 확보 전략은 다를 겁니다. 후발 기업에서 입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특허 확보죠. 옛날 히다치가 TI사하고 웨스팅하우스에서 특허 공격을 받고 나서 그 히다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 2만 건을 다 뒤져봤더니 공격할 특허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다치가 특허 경영 전략이 5년 4차 5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특허는 내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그 얘기는, 특허는 기술과 달리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나의 타켓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허를 바라봐야만 공격 특허가 나옵니다. 예,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아까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사실 우리 애터리 쪽에 이제 저 부분을 담당하신 분께서 아까 사실 거의 체계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던 대목은 국가가 좀 이 전략을 세울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거꾸로 뒤집으면 출연 연구소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소모품으로 좀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롱텀의 계획을 세워서 국가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연구소에 돌아가셔서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질문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질문인데요. 제가 참 사실 좀 제가 저 정도로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제가 미처 지식이 도달하지를 못해서 이 부분 아무래도 벨리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질문은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아마 공지와 관련된 그런 유예와 관련된 질문 같습니다. 이게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실 분이 근데 이 부분도 이준수 본부장님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기업에 계시니까 이 공지 유예 기간 아주 간단하게 좀 예. 말씀을 드리면 공지 예외 주장에 대한 제도가 당연히 전 국가가 글로벌하게 통일화되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이제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한 어떤 통일화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제 크게 나누면 중국하고 유럽이 공지 예외 주기 그러니까 그레이스 피리어드에서 출원인 또 발명자가 공개를 했으면 1년 안에 출원하면 오케이 해주겠다. 그 공개는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이런 건데 조금 유럽하고 중국은 그 공개 사유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법정 사유들이.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게 완전히 거의 풀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제품을 먼저 팔은 경우 만약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내가 팔았다 발명자가 파는 거라면 그것은 공개 안 한 걸로 해줄게. 근데 이제 중국과 유럽은 그건 안 돼. 그건 공개된 거야. 그러니까 특허 못 받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지 예외 주장은 발명자가 특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먼저 공개를 해서 공중이 이용하게 해줬으니 그거 얼마나 바람직한 거야. 불이익을 주면 안 돼.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중국은 아직까지는 자꾸 조금 특허를 이렇게 도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해라는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오픈 소스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오픈 소스 그러면은 뭐 자유롭다, 공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IP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오픈 소스에서는 이런 IP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할까, 뭐 경영할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벨리사님.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픈 소스 말씀하셨는데 오픈 소스 관련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오픈인 것처럼 다들 알 수 있지만은 오픈 소스 오픈 소스를 규정하는 라이센스 규약이 오픈 소스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오픈 소스로만 가야 되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듀얼 라이센스 제도라고 해서 일부분은 이 오픈 소스 규약을 따르고 일부분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저작권이라는 이런 식의 규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듀얼 라이센스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들의 그런 IP를 인포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확대하고 플랫폼을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자기들의 권리를 집행하는 것이 사업 전략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이게 미중 사이에서 최근에 이제 미중 충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중 사이에 지금 끼인 나라들이 사실은 꼭 아시아 동부 아시아 쪽에 뭐 한국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독일, 프랑스 등 뭔가 좀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의 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미중 사이에서 뭔가 어떤 공간을 한번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끼리 뭔가 콜리션을 해서 한번 넓혀 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약간 전략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이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 팀장님. 예. 예, 유럽들 중심으로 좀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유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뭐 최근에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보시면은 일단 D10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직 공식화된 뭐 어떤 그게 조직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커트 캠벨이 이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이상 D10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쿼드라든지 이 지금 파이브 아이즈 같은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 안보 동맹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쿼드 같은 경우는 한국 입장에서 이제는 쿼드가 아니라 펜타를 한번 만들자라는 펜타를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브 아이즈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좀 또 말씀드리면요. 일본에 아마 레이와 들어와서 스가 총리가 영국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 파이브 아이즈가 아니라 식스 아이즈로 우리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 했는데 영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도 이런 펜타라든지 식스 아이즈 이런 체계에 들어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 발표에서 제가 조금 주장을 세게 좀 드렸듯이 경제가 지금 안보가 되고 있고요. 기술이 곧 안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경제 기술 안보 동맹의 새 시대로 이제 접어들지 않았는가.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그거에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19년도에 우리나라를 칠 때 아무런 그 어떤 주변 국가의 동의도 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쳤을까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 사실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2016년 지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사실 그거 지금 최신 업데이트된 지도들이 다 있거든요. 그 맵을 만들 때 맵은 계속 만들어 왔고 맵을 만들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공궁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었을 거예요. 옛날에 디스플레이가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젖히고 나갔을 때도 일본이 치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했느냐? 그 동맹국가의 협의가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동맹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조만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촘촘한 정보 분석 체계가 그 아까 이인수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하수 같은 그런 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하나 마지막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부대들이 있는데 모 부대는 그 작전 계획 지도 있지 않습니까? 작전 계획 지도가 보통 우리 남한 아래로 돼 있거든요. 방어형 전략인 겁니다. 근데 모 부대는 작전 계획 지도가 북한을 향해 있습니다. 즉 공격형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방금 같은 치밀한 정보 분석 체계가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 같은 데서 이런 핵심 기술 목록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공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소부장법이 2.0 버전으로 그 완전히 특별법처럼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안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법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이 그걸 움직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어떤 그런 외교 그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 우리 조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PHP 일본의 싱크탱크 보고서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전통적인 제조업 쪽에 일본은 이 전략적 불가결성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자산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머징 기술, 뭐 AI, 퀀텀, 뭐 컴퓨팅,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새로 지금 등장하는 그런 이머징 기술에서 일본의 전략적 불가결성 기술이 확보가 좀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아까 CPT라는 초코 포인트 테크놀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긴밀하게 손을 잡고 나서야 한다.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일본 혼자 이렇게 나섰을 때의 효과하고 동맹국 내에서 일본과 동자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 다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을 손을 봤을 때의 어떤 그 효과를 비교해 보면서 뭐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그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본이 만약에 누군가 손을 잡고서 한국을 친다면 그 누구가 누구일까? 여러분 상상이 한 바퀴 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다음 질문이 이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 그 미국은 거의 뭐 네이션 와이드리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정부 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교, 정부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 대학교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죠. 똑같은 조치를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유학생들은 무지 많지 않나요? 그다음에 여기 중국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여러분 가끔 가시면은 쳤다야라는 이런 서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대개 이제 키노쿠니야 서점을 많이 가시는데 쳤다야 서점이 일본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서점입니다. 거기에 막 이렇게 난무하는 책들을 보면 제가 그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중국 스파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국가가 있다. 한국이다. 뭐 이런 그게 나옵니다. 좀 모르겠어요. 중국 스파이가 우리 한국 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과 관련된 그 메커니즘에서 대기업은 뭔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중소기업은 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대학교, 연구소, 뭐 중국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대응 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응 조치를 잘못 강구하다 보면은 그 아주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연구하시고 과학하시고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협력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스크린 어떤 그 장치에 이렇게 잘못 걸리다 보면 기술 유출 부분은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가 조금 투명하고 객관적인 장치를 갖출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조금 보완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뭐 애터리는 잘 하시고 계실 것 같고 혹시 대학교도 잘 하시고 계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또 변리사님 혹시 우리 변리사의 부회장님 뭐 특별히 멘트 하실까? 뭐 신문 기사 나온 것들 뭐 기억나는 것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국내 이제 전자나 이제 좀 대기업들의 많은 직원들이 정말 많은 수가 이제 중국으로 가고 또 근데 마땅한 그 대응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좀 영업 비밀이랄까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그 인식을 좀 높이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를 좀 강화하는 것. 이 정도로 소위 얘기하는 좀 한방 치료 정도의 요법이어야지 바로 대증적으로 그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치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대답을 함축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크게 뭐 이런 놀라운 답변을 기대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뭐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온 질문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뽑겠습니다. 국내에서 IP 분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선뜻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국내 기업끼리 IP 분쟁을 하다 보면 왜 우리 기업끼리 싸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뭐 또 정부가 나서서 뭐 상호 조정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참 황당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IP와 관련된 이런 분쟁 부분을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경쟁력이 생기고 해외 기업하고 분쟁이 생겨서도 이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변리사협회 부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에 저희 IP 쪽의 이슈 중에 큰 사건들이 국내 대기업들, 그다음에 국내 중견기업들이 국내의 IP 법률 체계를 믿지 못하고 미국의 ITC에 소송을 걸어서 진행했던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봤을 때 그 담당 임원이 인터뷰한 것이 국내의 그런 법률 시스템을 증거 확보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다 이런 인터뷰 정확한 코테이션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톤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질문의 취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국내에서 특허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결국에 나아가서는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IP 금융 이런 쪽까지 합쳐서 저희가 IP 허브 국가가 돼야 되는 이런 꿈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국내의 특허 소송 시스템을 좀 합리적으로 미국처럼 또는 독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발전한다.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올 발제 두 분 이렇게 훌륭한 발제를 해주셨고 아까 이진수 본부장께서 발제자분들한테 뭐 던진 질문도 있고 해서 두 분 발제자님들께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죠. 예. 이준수 본부장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짧은 시간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IP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침 이제 대학에서 IP 부서를 지금 맡게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역량이 이제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두로 던진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산업 분야에 첨단 산업 분야에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창조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7월 달에 이제 수출 규제 시작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월 9일에 일본 경산성에서 우리 보통 EUV 포토 레지스터를 이제 수출 규제했는데 그 포토 레지스터의 기술 분류를 아주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EUV 포토 레지스터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D램이나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ARF용 포토 레지스터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 경계가 되는 13나노미터 미치냐 위냐를 경계를 구분해 가지고 EUV용이면 10.5나노 미치에 그러니까 더 짧은 파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류를 했다는 것 자체는 현재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미래에 우리 뭐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나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갈 때 굉장히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지정을 해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경상성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부는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았던 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게 국가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가가 뭐 있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뭐 규제를 많이 한다는 이건 당연히 해소를 해야 되고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UV 포토레지스터도 사실은 뭐 일본에서 뭐 JSR 같은 회사가 그냥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 20년 전부터 그 EUV 컨소시엄이라는 원천 기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예.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반도체 소자 업체들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줘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 역량을 같이 키워왔고요. 사실 이게 경험 공간, 가치 공간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경험들을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 역할들이 아까 말씀드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 혁신 플랫폼, 그 예. 플랫폼을 만드는 그 대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IP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시고 굉장히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좀 더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지식재산 자체가 굉장히 미래의 우리의 경제이고 안보이라 생명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좀 더 강력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글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장관이 가끔 참석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가 됐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래 팀장님. 그 제 발제는 오늘 사실 굉장히 부족한 내용이고요. 저는 오늘 오히려 그 제 발제보다도 이 아까 이진수 본부장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해안을 많이 얻게 됐고 많이 그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뭐 다 말씀은 저도 못 드리고요. 아까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맵을 보시면은 제가 그 맵을 처음 저희 그 옛날 교수님 통해서 그 그림을 봤을 때 딱 수출 규제 터지고 나서 봤는데요. 정말 무고리송연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일본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디스플레이 분야가 우리나라에가는 몇 안 되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에 관련해서 레이어를 한 5개 레이어를 만약에 잡는다고 했어요. 정보 분석 체계를요. 레이어 5개 중에서 아키텍처 상으로 레이어 2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게 슬프지만 사실이고요. 디스플레이에 계신 전문가들한테 이게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제가 뽑아낸 건데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면 반도체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제공품이나 부품을 사오면서 그게 어디서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당장 필요하니까요. 정보 분석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종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어디서 왔지? 이거는 어디에서 원료가 있지? 이거를 계속 꼬리에 물면서 계속 퀘스천을 던지면서 정보를 파헤치고 메모하고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 정보 이게 아쉽게도 이진수 본부장님 말씀대로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없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 이제부터 그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허영진 변리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전 마음에 와닿는데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머리를 식히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정보들을 모으고 계속 메모하고 계속 그거를 국가에서 그걸 관리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중 충돌 시대 한국의 IP 전략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CPT, 초크 포인트 테크놀로지, 뭐 전략 자산이 됐건 그런 부분들을 IP를 통해서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게 한국이 살 길이다. 뭐 이거는 명확한 메시지 같고요.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맹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행간에 담아서 던진 메시지를 제가 유추해 보면 현재의 소부장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소부장도 중요한 거다. 현재의 발목이 잡혀서 미래의 어떤 또 다른 기회를 놓치면 똑같은 또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그 점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외교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R&D를 통해서 일본을 오로지 1대1 의존도만 줄이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도 어쩌면 여기에 집착하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 다가오고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굉장히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깊게 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맹시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제자 2분 그리고 토론자 4분 굉장히 유익한 이런 포럼에 이렇게 기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또 일반 시청자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또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